안녕하세요, 한성민입니다. 일단 오늘 말씀드릴 건, 그렇다면 안중근은 왜 이토 히로부미를 쏘았나 라고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안중근 스스로 밝힌 이유는 무려 15가지나 됩니다. 그 여순 감옥에 수감되어 있으면서 안중근이 2개의 기록을 남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본인의 생애를 스스로가 정리한 자서전격인 안흥칠 역사입니다. 안중근 의사의 아명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의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안흥칠 역사에서 안중근 의사는 이토 히로부미를 표현할 때 이토 히로부미라고 표현을 잘 안 합니다. 국적 내지는 늙은 도적. 근데 제가 이제 좋게 얘기해서 늙은 도적이죠. 근데 실제 기록은 한문으로, 국한문 혼용으로 써놨는데 거기에 보면 노서라고 써 있습니다. 그냥 이걸 직역을 하면 늙은 쥐새끼가 되는 거죠. 그렇게 굉장히 그 이토에 대해서 증오심을 나타냅니다. 그 안중근 의사가 일본의 법정에 나가기 전에 그 일본인 검사로부터 조사를 받죠. 근데 그 검사 과정에서 일본 검사가 도대체 왜 이토에 대해서 싫어하느냐. 이토가 한국을 근대화시키고 한국이 다른 나라의 식민지가 되지 않은 건 일본의 그 도움 아니냐. 한국의 은혜와 같은 사람인데 왜 이토를 적대시하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니 이때 안중근 의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원래 이전부터 적대시하는 인물은 없다. 그런데 단 한 사람을 꼽으라면 그거는 이토만은 불구대천지 원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15가지로 정리해서 제시를 해요. 그 15가지가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이 15가지입니다. 근데 이 15가지 보면 정리를 잘했습니다. 근데 과연 이게 다 이토가 한 짓인가 라고 하면 직간접적으로 이토와 관련이 있습니다. 관련이 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15번째는 좀 잘못 안중근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첫 번째, 한국의 명성황후를 시해한 죄가 첫 번째로 나와 있어요. 그 명성황후 시해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 계시죠. 누가 했냐면 당시에 주한국 일본 공사였던 미우라 고로가 한 짓이죠. 이 미우라 고로는 육군 대장 출신이고요. 그리고 이토와 고향이 같습니다. 근데 이 미우라 고로가 시해를 했는데 그게 왜 이토의 책임이냐라고 한다면, 미우라 고로를 한국의 공사로 파견했던 인물이 이토 히로부미예요. 당시에 내각 총리 대신으로서 이 미우라 고로를 파견을 했고, 그리고 미우라 고로를 비롯한 일본의 우익 낭인들이 명성황후를 시해하고 나서 이들의 재판 과정에 개입했던 인물도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죠. 결국은 증거 불충분으로 미우라 고로를 비롯한 이 대부분들이 일본에서 풀려났습니다. 그 책임이 이토에게 있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죠. 특히나 미우라 고로도 자기 스스로의 자서전격인 짧은 글이지만 남겨놓습니다. 근데 그 기록을 지금 우리가 보면 중요한 부분에 이렇게 먹칠이 되어 있어요. 그냥 이 자서전을 미우라 고로가 처음 출판했을 때부터 당시 일본에서 이것을 통제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먹줄친 부분들을 빼고 보더라도 명확하게 나오는 게 뭐냐면, 일본의 공사로 파견되기 전, 그러니까 미우라 고로가 한국 공사로 오기 전에 공사가 누구였냐면 그 이토와 영국까지 같이 갔던, 그리고 평생의 친구였던 이노우에 가오루입니다. 청일전쟁 이후에 이노우에 가오루가 한국에 공사로 와서 한국 정부를 압박을 하고 일본의 입맛에 맞게 압력을 넣었었는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노우에 가오루를 본국으로 불러들이고 미우라 고로를 파견합니다. 이노우에게는 구정물을 묻히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이 당시에 미우라 고로는 이미 예편을 했거든요. 예편을 한 그 군인이기 때문에 앞날이 더 이상의 앞날은 없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나에게 큰 임무를 줬는데 그 임무란 군인이 나를 파견하는 걸 보면, 그것도 예비역을 가서 차고치라는 것으로 알았고, 와서 봤을 때 일본의 한국 정책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 가장 큰 이유는 늙은 여우, 즉 명성황후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명성황후를 시해하라는 것으로 자기는 이미 이해하고 갔다라고 자기 자서전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국의 황제를 폐위시킨 일. 이건 직접 이토가 했죠. 한국에 통감으로 와 있으면서 그 시기에 1907년에
헤이그 특사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이 헤이그 특사 사건을 빌미로 해서 고종 황제를 폐위시켰죠. 근데 이건 반드시 이또만의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당시의 친일 관료들, 대표적으로는 이완용이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송병준. 그 외에도 많지만 대표적으로 이 두 인물들이 이또와 더불어서 끊임없이 고종 황제를 압박을 합니다. 양의를 하라고. 헤이그의 특사를 파견했던 것은 공공연하게 일본에게 적대 행위를 표현한 것이고, 일본에 가서 직접 고종 황제가 사과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양해하라고 끊임없이 압력을 넣습니다. 그 압력 속에서 고종 황제가 양해를 선언했던 게 아니라 황태자에게 앞으로는 정치를 대리시키겠다라고 하는 대리 조칙을 내렸어요. 근데 이 대리를 갖다가 일본이, 당시 이토 히로부미가 양의를 하겠다라고 왜곡해서 발표를 한 겁니다. 그 결과는 1907년 7월 20일에 신구 황제의 즉위식과 퇴위식이 거행이 됐는데, 고종 황제도 그리고 그 다음 황제가로 즉위하는 순종 황제도 둘 다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신구 황제의 즉위식과 퇴임식인데 황제 역할을 맡은 환관 2명을 내보내요. 그래서 한 사람은 고종의 역할, 한 사람은 순종의 역할에서 황제 즉위식과 퇴위식을 했던 게,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신구 황제의 즉위식과 퇴위식이에요. 그러니까 코미디죠. 자, 그러한 것을 주도했던 인물이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세 번째, 강제로 을사조약과 정미칠조약을 체결한 죄. 이거 뭐 더 이상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너무도 잘 알고 계시죠. 그 이토 히로부미가 특파대사로 한국에 와서 강요했던 게 을사조약입니다. 근데 오히려 더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실은 을사조약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열강들의 묵인안이 됐다는 거예요. 을사조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한반도와 관련된 주요 열강들에게 일본은 양해를 자구합니다. 그 양해가 뭐였냐면, 러일전쟁의 과정에서 제일 먼저 체결했던 건 제2차 영일동맹이죠. 그 영일동맹에서 규정한 게, 일본은 한국에서 탁월한 이익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영국으로부터 보장받고, 대신에 일본은 영국의 인도 지배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체결한 것은 미국과의 가스라 테프트 밀약입니다. 이 가스라 테프트 밀약에서 규정한 것도 일본은 한국에서 탁월한 이익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반대로 일본은 미국의 필리핀 지배를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 세 번째가 포츠머스 강화조약이죠. 이 포츠머스 강화조약에서는 이 전쟁의 논리적인 귀결로 일본은 한국에 대해서 보호, 지도 및 감독의 권리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장을 했어요. 그렇게 열강들에게 한국에 대해서 일본이 탁월한 이익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은 후에 을사조약을 한국에 강요해서 체결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때 열강들이 인정한 게 탁월한 이익이라는 겁니다. 한국의 지배권을 인정한 게 아니고. 일본은 각각의 나라들의 지배권을 인정을 했죠. 영국의 인도 지배, 미국의 필리핀 지배를 인정을 했지만, 이 나라들은 한국에서 탁월한 이익을 갖는 것을 인정을 했지 한국의 지배를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외교권을 박탈하는 것으로까지만, 열강이 양해한 선까지만 일본은 진행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무고한 한국인을 학살한 죄.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의병들에 대한 학살 문제가 있고, 곳곳에서 자행됐던 철도를 건설하는 노동자들이 혹사당하면서 죽게 된 경우나 뭐 다양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여기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정권을 강제로 뺏은 죄. 이건 앞부분에 황제를 폐위시킨 일, 그리고 강제로 조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되어 있죠. 이것들 다 통감으로 있으면서 이또가 한 일이에요. 특히나 이 통감부 시기는 크게 보면 두 시기로 구분이 됩니다. 이 정미조약 이후와 그 이전으로 구분이 되는데, 정미조약 이전에는 을사조약에서 규정한 건 외교권 박탈입니다. 강제로 체결한 조약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규정된 건 한국의 외교를 통감부가 대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또는 한국의 내정에 개입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실제로 한국 내정 곳곳에 다 개입을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기구로 만들었던 게 대신회의예요. 대신들, 한국의 대신들을 통감의 관저로 부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2주에 한 번씩 한국의 시정 개선에 관한 협의회라고 하는 회의를 개최를 합니다. 그 회의 속에서 한국의 각 부문, 정부 대신들에게 이또가 직접적으로 지시를 내립니다. 그래서 한국의 정권을 빼앗은 거와 다름없는 거죠. 그 6번째, 철도, 광산, 산림, 천택의 이권을 강제로 빼앗은 죄. 우리가 최초의 철도라고 하는 경인선, 그 다음 경부선, 경의선, 한국의 기간 철도가 되는 것들은 몽땅 다 일본이 만들었습니다. 경인선은 원래 미국에게 권리가 갔었죠. 근데 미국이 건설을 하지 않습니다. 건설 시한을 앞두고 당시에 미국 모스의 회사가 이 권리를 일본에게 판매를 합니다. 그냥 이 미국인은 서류 한 장으로 막대한 돈을 벌어서 갔어요. 한미 전기회사까지 다 같이 팔았거든요. 그 결과는 다 일본이 만들었어요. 근데 이 당시에 일본은 철도를 만들 때 일본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일본의 철도는 협계철도였어요. 그러니까 협계철도는 철도의 사이즈로 보면 제일 작은 철도입니다. 기차는 레일 위를 달리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철도를 깐 주체의 의도를 반영하는 교통로가 철도입니다. 레일의 사이를 우리가 궤간이라고 하는데 그 궤간의 넓이를 가지고 구분을 합니다. 협계철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일반적인 철도, 표준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현재 한국의 철도는 표준계예요. 그리고 러시아의 시베리아 철도 같은 경우는 이 궤간이 넓어요. 그래서 광계라고 합니다. 근데 이 궤간 내, 즉 양 레일의 사이, 이 간격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레일이 사이가 좁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열차의 크기가 작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땅에 지표에 가는 압박도 작아요. 그러니까 협계철도는 사이즈가 작고 그러다 보니까 기술력이 그렇게 크게 필요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을 다지는 거에서부터 토목공사의 정도가 그렇게까지 발전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근데 표준계는 이 협계보다 넓어요. 그럼 그만큼 하중이 크다라는 거죠. 거기에 걸맞게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당시 일본에는 이 표준계로 진행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어요. 근데 한국의 철도를 일본이 건설을 하면서 일본은 한국의 표준계로 철도를 건설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경제계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한국의 철도 이용객이 일본보다 적을 게 당연하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당시에 일본의 인구가 한국의 2배 이상이 돼요. 근데 일본도 협계로 충분한데 현재까지 왜 굳이 한국에서 표준계로 철도를 건설하려고 하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엔 일본 자본이 진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열심히 전쟁까지 해서 이 죽 서서 남한테 줄 거냐라고 하는 얘기죠. 결국 일본은 미국의 기술을 가져와서 건설합니다. 원자재도 다 미국 걸 들여왔습니다. 그러니까 경부철도를 건설하면서 철도의 건설 과정에서 이익은 미국에게 간 거죠. 근데 이렇게 일본 내부에서 반발이 극심했는데 이것을 이토와 당시 일본의 재계, 그 중에서도 이제 금융업의 1인자라고 했던 시부사와 에이이치가 정리를 합니다.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간단하게 정리를 했어요. 우리가 조선에서 건설하는 철도는 앞으로 대륙으로 연결되는 기간철도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로 정리해버립니다. 그 말에 의해서 그동안 반대했던 여론은 경부철도 건설 찬성으로 다 바뀌어요. 그러면서 일본 내부에선 경부철도 건설 조합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금을 하고 그 조합에서 경부철도 채권을 사는 게 애국이다라고 하는 국가적인 대대적인 선전이 일어나고 선풍적으로 지역별로 할당까지 이루어지면서 전 일본 전 국민의 협조 속에서 경부철도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대륙으로 연결되는 기간철도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당시 중국에서 건설된 철도들은 대부분 영국의 기술력에 의한 표준계예요. 그래서 한국의 철도를 표준계로 만들면 그냥 연결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중국 대륙까지 일본 군대를 앞으로 신속하게 이동시킬 수 있고 조선의 자원은 물론이고 중국의 자원도 신속하게 수탈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교통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도 이 철도는 우리가 중국만이 아니고요. 유럽까지도 그냥 열차를 바꿔 타지 않고 갈 수가 있습니다. 다 표준계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경을 통과하는 문제가 있겠지만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일본의 흔적은 또 있죠. 현재 한국의 고속철도,
그리고 대부분의 한국의 지하철은 오른쪽으로 진행을 합니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자동차 우측 통행하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철도, 새마을호, 무궁화호가 다니는 그 철도와 서울의 1호선 지하철만은 왼쪽으로 진행을 합니다. 모든 신호체계가 일본 때 만들어졌던 그 장치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한꺼번에 바꾸기엔 너무도 큰 공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못 바꿔서 1호선 지하철하고 일반적인 철도는 왼쪽으로 진행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철도, 광산, 산림, 천택의 이권을 강제로 빼앗은 죄, 역시 이또가 주도했던 게 맞습니다.